자, 10분 잘 쉬셨나요? 자, 그럼 이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차량 유지비 사용 관련 준수사항부터 우리가 좀 볼게요. 자, 먼저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 대표자님 명의 또는 법인의 명의 또는 기관 명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시설 명의로 된 거죠. 자, 그런데 타 명의의 차량인 경우에는 기관 대표와 사용권 설정을 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업용의 경우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거. 즉, 시설 명의, 대표자 명의, 법인 명의 또는 기관 대표자와 사용권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만 된다. 영업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 내용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당구장으로 딱 해놨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업무용 차량을 등록해라.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보시면은 거기에 차량을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스템에 보면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는 거, 업무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그래서 요 차량 운행 일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차량 운행 일지 어떻게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까? 그냥 운행하신 그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보시면 거기에 차량 등록하고 이용 일지 쓰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다가 작성하신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다가 바로바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 있죠. 퇴직금은 제가 아까 1교시 때 그 퇴직급여관리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퇴직급여 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둔다, 운영한다라는 거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하시기보다는 퇴직금 그냥 통장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가 12분의 1씩 적립하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바로 지급을 한다라든지, 또는 종사자가 퇴직 전에 급하게 퇴직금을 쓸 필요가 있을 때 정산해 줄 수도 있죠. 언제든지.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자나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연금에다 가입하면요, 요 대표자까지도 또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자는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후원금 운영 관리인데요.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한 그 지정 후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지정된 목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은 후원금 통장을 마련해둬서 전용 계좌라고 하죠. 거기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고, 후원금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둬서 거기다가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 점차적으로 인식이 장기요양기관에다 후원금을 안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장기요양기관은 빼고 이제 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사실 후원금은 저희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후원금 자체가. 사실 저희가 후원금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자체적인 그 서비스의 질 수준을 높여서 시장 경제처럼 운영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이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워낙 후져가지고 지금 그냥 그 수가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요 시스템 운영하는 게 바로 돈은 매일 똑같은 금액만 주고 다 하라는 거죠. 이것저것 전부 다 해라. 그리고 5만 원 딱 주는, 5만 5천 원 딱 주는 요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요렇게 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출범을 했을 때에 목소리를 내던 분들의 잘못도 사실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만들어 왔고 초기에 이제 계속 유입되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이 제도가 이제 이렇게 온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가라는 부분으로 하루에 돈을 딱 묶어 놓고 이 서비스 다 해라 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서비스가 좋아지는 대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거를 그 뭐 행위별 수가로 이거를 뭐 해야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을 생각을 해서 급여 이용 계획서를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전산으로 입력해서 통보하게끔 만든 게 이런 거에서도 좀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을 운영하실 때에 단순하게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이용 계획서를 통보하라니까 통보한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거기에 행위별로 다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행위별로 시간이나 그런 걸 다 해서 통보하라고 한데 어떤 이유가 있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게 지금 우리는 수가가 포괄수가제 그냥 하루에 통틀어서 모든 서비스 다 제공하고 5만 5천 원, 5만 원, 4만 원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건보에서 그 부분을 합리성을 두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기 위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행위별로 다 만들어서. 그런 내용이 이런 후원금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어쨌든 전후 사정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리미트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로 되어져 있는. 여튼 후원금은 점차적으로 못 받는 또 안 주는 또 안 받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후원금은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는 거죠. 후원금 얼마 내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그 후원금 내신 분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지출 금지 항목에 대한 엄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가지 더. 그래서 이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 있죠. 후원금. 그래서 그 사회복지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후원금 내신 분들한테 다 돌립니다. 뭐 김땡땡 얼마 뭐 해서 이거 어디 썼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식지 다 보내는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후원금은 지출 금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다가 엄수라고 했죠. 네, 절대로 딴 데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면 자산 취득비 중 토지 건물,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비, 직책 보조비, 회의비, 또 법인 회계 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적립금, 준비금 이런 데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업무 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운영비,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쓴 거죠. 그리고 뭐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에 후원금에 대한 그리고 회의비는 비지정 후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데도 그냥 안 쓰고 기관에서 어떤 집기를 산다든지 또는 그 연료비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훨씬 더 그 후원금에 대한 사용의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건비로도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인건비 지출 범위에서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데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여기 있죠. 근로기준법과 사회복지시설 안내관리 지침에서 관리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명절 휴가비, 시간외 수당, 가족 수당의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가능하면은 인건비로 지출한다 그러면은 그냥 급여로만 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는데
저는 인건비도 사실 좋은 내용은 못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시설의 연료비, 전기세 이런 부분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비지정 후원금, 즉 간접비 사용 범위 엄수인데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엄수라고 해놨죠. 보면은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비. 그래서 지출 금액 기준으로 당해년도 지출한 금액의 50%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접비 중에 올해에 간접비 지출한 거에 50%밖에 사용을 못한다라는 건데, 뭐 얘기했다시피 뭐 연료비 쓰고 그런 걸로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인건비로 쓸 필요 있겠나. 인건비로 안 쓰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겠다. 이제 보여지는 내용이 이런 데 들어있는 거죠. 자, 잉여금 2월 방식은 해당 연도 후원금 불용액이 발생하여 차기 연도 2월 시에 전년도 2월금 후원금 항목으로 수입 처리. 즉 해당 연도에 후원금 불용액이 안 썼다 이거죠. 그러면은 전년도 2월금 후원금 항목으로 수입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과 보고 및 공개는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결산 보고 시에 함께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산 보고를 할 때에 후원금에 대한 수입액과 결과 보고서까지도 같이 넣는다는 거. 여기 꼭 기억하세요.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 그리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런 내용으로 예시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져 있다는데 그냥 여러분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요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표가 있죠. 그래서 비지정 후원금을 어디엔 쓸 수 있고 어디엔 쓸 수 없냐 요런 건데 요 급여, 각종 수당, 일용작금 여기에는 쓸 수 있다 이거죠.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한다 라는 건데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안 쓰는 게 좋겠다 라는 거고 저는 여기서 다 쓰는 것이 좋겠다. 근데 세금이나 그런 건 아니고 공공요금에서 쓰는 게 좋겠다. 뭐 가스비, 전기세 이런 것들 그런 데서 쓰는 것이 좋다. 기관 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라든지 운영비 등으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뭐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이 가능하다. 어르신들을 위한 집기나 장비 구입하는 게 좋겠죠. 뭐 체육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물리치료 기구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게 이제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는 다 사용 불가로 되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차입금, 원금, 상환금, 이자 지불금, 운영관리가 있는데 요 내용 중요하죠. 기타 금융기관 차입금, 은행에서 빌리는 거, 그리고 기타 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원 확장,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대출하는 거는 다 운영비로만 써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금융기관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거고 기타 차입금은 금융기관 외에서 차입한 즉 개인에게 차입한 그런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원금 상환금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돈을 빌렸으니까 원금 상환도 빌린 금 안에서만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은 원금 상환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설 설치하기 전에 이미 대출 잡아서 그 내용을 차입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시설을 운영할 때에 기타 전출금으로서 그거를 상환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 운영에서 그 비용까지 대출한 것까지 설치 전에 대출한 것까지는 상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금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하는 이자를 지출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당연히 실제 발생한 이자만 지출해야지 그 이상으로 지출하면 안 되겠잖아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내용이죠. 요게. 자,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봅시다. 뭐냐면 기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금리를 준용해서 이자를 책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제1금융권만 빌려서 써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복지부에서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참 배려 없고 굉장히 좀 너무 과욕을 좀 부리는 것 같은 자기들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건지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제2금융권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출 금리를 1금융권으로 준용해서 책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2금융권 이용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1금융권에서 빌려서 썼는데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 빌려서 썼는데 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차액은 기타 전입금으로 해서 그 금리를 메꿔야 되나요? 이건 아주 뭐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 같은 거죠. 전체적인 그 굉장히 좀 원론적인 시설 운영을 안 해본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없는 경영에 대한 거를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인 것 같다라는 거죠. 기관에서는 물론 이거를 1금융권으로 해놓은 이유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것이 과도하게 지출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으로 해놓은 건 이해가 되지만 1금융권에서 못 쓰고 2금융권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1금융권 대출금리를 준용해서 해라 라고 쓴 거는 복지부가 상당히 잘 뭘 모른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영비가 모자랄 때, 부득이한 경우일 때 그때 대출을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해서 쓰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을 쳐놨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사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발생하기 사전에, 빌리기 사전에 차입 금액 및 이자, 차입 사유 및 용도, 상환 계획 또는 방법 등에 대해서 시군 구청장에게 부치밀의 양식에 따라서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뭐 갚아줄 건가요? 신고하면은 참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지 참 뭐 자기네들이 이거 운영이 어려워서 차입금 빌리면 4년에 신고하면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거를 갚아주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신고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좀 지나친 거죠. 네, 그냥 뭐 개인에 대한 그 운영권 자체를 좀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기관 운영 안 해본 사람이 자기의 이상향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여기다 좀 써놓은 그런 부분들이 많죠. 여튼 차입금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돈 빌리는 금액, 이자, 또 차입 사유, 용도, 상환 계획,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요 내용 부침 1의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요 양식에 따라서 장기유한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잉여금. 우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잉여금 법인 전출 관리인데 남는 금에 대한 법인 전출이죠. 자, 먼저는 그 전에 우리 좀 어떤 그 저기가 있나 좀 볼까요? 저 예전에 요 교육을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그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했는데 채팅은 아직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요 이제 잉여금 법인 전출 관리를 한번 보실 텐데 남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전출할 것이냐. 근데 여기 보면은 법인이라고 또 써놨습니다. 근데 꼭 법인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밑에 이제 법인 아닌 사람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왜 법인을 넣어놨나? 꼭 법인만 두고 얘기하는 건가 싶어지는 거죠. 자, 장기유한기관 잉여금의 법인 전출인데요. 사회복지 법인을 얘기하고 있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얘기하는 법인은 다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거예요. 장기간기관 잉여금의 정의는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다라는 거고, 잉여금의 법인 전출은 잉여금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중 법인회계 전출금, 이건 이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걸로 이제 그 목으로 전출이 가능한데, 동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즉 이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 의결 통하고, 그리고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중 장기간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법인은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 그런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기타 전출금 관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7번에서 제가 오해를 했네요. 여기 이제 잉여금 법인 전출 관리인데, 맞아요. 이게 법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8번부터는 이제 비영리 법인과 개인시설에 대한 기타 전출금이 나오죠. 적용 대상은 장기간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외의 법인과 개인 등이 설치하는 운영기관이더라. 즉 농협 같은 비영리 법인, 그리고 개인 시설들이죠. 장기간 기관의 기타 전출금, 장기간 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세입액 총액에서 재반 운영비, 즉 인건비 비율을 지키고, 그리고 운영비도 적정하게 다 쓰고, 식재료비도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지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건이 거꾸로 가야 되겠죠? 먼저는 정확하게 쓰려면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그 세출 예산이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세출 예산이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켰고, 식재료비, 간식비도 다 썼고, 그리고 운영비도 적절하게 지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남는 금액을 전출시키는, 즉 시설 운영자와 대표자에게 내보내는 금액이 바로 기타 전출금이더라 라는 얘기죠. 기타 전출금 지출은 장기간 기관에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면서 재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 전출금 목으로 편성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군구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시군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출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시군구 보고와 승인은요, 예산서에서 승인해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예산서 승인을 해준 자체가 시군구에서 보고를 받고 승인해준 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운영위원분들이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분들이 직접 인건비 비율도 준수가 안 되어져 있는데 이거 승인해 줬어요. 연대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시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여기 운영 제대로 봐주십사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운영위원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동네 그냥 뭐 기관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운영위원회 해달라니까 그냥 운영위원 했어요. 그분이 그냥 거기다 서명하라니까 서명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운영위원회에다 보고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다 보고까지 했는데. 당연히 운영위원회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운영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똑바로 하십사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연대 책임을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거 만약에 지자체나 복지부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이 기타 전출금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다 지키고 운영비도 적정하게 지출이 되면서
이 기타 전출금 예산이 수립되어져 있는지를 운영위원분들이 확실하게 보고 승인 내주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개선 준비금 및 운영 충당 적립금 관리가 있죠.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이거 굳이 할 필요 있을까? 그냥 기타 전출금으로 다 내보내 드려서 대표자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또는 운영 충당을 위한 돈이 필요할 때에 그때에 시설에다가 기타 전입금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굳이 이거 이렇게 하게끔 만드나 싶어지는 거죠. 여튼 환경 개선 준비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돈을 적립해 놓는 거다. 운영 충당 적립금은 운영에 혹시라도 돈이 급하게 지출이 될 부분이 있을 때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적립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운영 충당금의 적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또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을 사전에 적립해서 사유 발생 시 이해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이다. 기관의 뭐 이런 얘기까지는 뭐 굳이 읽어볼 필요 없죠. 여기 보면은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립을 해라. 뭐 설비 관련 장비라든지 파손 및 내구현안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인데 이거 어쨌든 대표자님께서 그 운영 충당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예산으로 잡아놓고 보면 또 기타 전출할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고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어떤 그 고유한 권한은 여튼 대표자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충당 적립을 꼭 해야 하는 거냐라는 거죠. 결정은 대표자가 비용을 대야 하는 건데 요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해는 됩니다. 기관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의 그 생활 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럴 때에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 비용이 없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적립해 놔라. 또는 운영상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적립해 놔라. 그런 의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적립해야 될까? 차라리 운영자가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따로 기타 전출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시군구에 보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자체가 위에서 보셨다시피 보고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고 번거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현실상 이 운영충당금을 적립하는 게 꼭 기관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당연히 대부분이 다 대표자가 그걸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자가 적립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기관 자체적인 예산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거를 뭐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도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요 내용은 이제 시설의 이제 개보수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 나오죠. 환경 개선 준비금 또는 운영 충당 적립금에 대한 관리인데 보면은 세출을 처리한 후 이를 각각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구 지도점검도 받아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즉 운영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겠으나 운영비 외에 시설을 가꾸고 보강하고 하는 거는 이거 개인 사유재산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시군구에서 점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거를 보여지는 거고 기관을 차려서 요양원을 차려서 주간보호시설을 차려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거를 복지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분명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 자체가. 그러나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시설 사업이잖아요. 설비. 이 설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재투자가 설비가 시설로 이루어지게끔 자유롭게 열어줘야 시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고 지도 점검하고 이건 운영만 딱 해야 돼 라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부드럽지 못한, 유연하지 못한 그런 잣대를 여기다 딱 대면 그러면 발전하겠습니까? 발전 못하죠. 이런 운영 충당금이나 환경 개선 준비금이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시군구에서 지나친 지도 점검에 대한 권한을 갖고 바라보고 하는 것 때문에 시설이 발전하지 못하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즉 지나친 규정을 막 들이대면서 그것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규정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당연히 원금 손실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즉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 지침 개정 이전에 적립금을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으로 운용한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가입한 경우라고 하면 환경개선 준비금 등의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그대로 써라. 이렇게 지금 이제 좀 해줬습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가입 시 예금주는 시설명으로 꼭 하고, 기존에 가입한 상품 중 예금주가 개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시설명으로 변경해라 라는 거예요. 다만 상품의 특성상 예금주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할 경우 예금주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치자로 하고, 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해서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모두 시설 운영에 사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굉장히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시장 원리로 운영이 되는 건지 서비스업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을 자꾸 통제하고 그리고 지나친 규정을 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보여지죠. 이런 내용이 좀 지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환경개선 준비금과 운영충당 적립금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고 그냥 기타 전출금으로 해서 대표자님께서 시설에 대한 그 개보수를 좀 관리하시는 쪽으로 가야지, 괜히 시군구하고 얽혀가지고 특별회계 하면서 이거 적립했다고 이거 제대로 썼냐 마냐, 뭐 이거 왜 했냐 뭐 했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보험 상품 뭐냐 이거냐, 답답합니다. 보면 하고 싶지 않죠. 문제가 큽니다. 시군구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문제가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운영충당 적립금과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적립하고자 할 때 뭐 그런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산서 제출 관리인데 지난번에 예산서는 직무역량 교육 때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서 보는 걸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의 합계 금액과 세출 예산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입 예산서에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입 예산서는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것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서도 보시면 세출 예산서의 합계 금액은 세입 예산서의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세출과 세입이 똑같아야 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켜줘라. 그런 얘기로 되어 있고,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보고해라. 거기에 특히 이제 별표에서 장교양 기관의 세입 세출 예산 과목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편성을 해라. 위에서 이제 1교시에서 다 봤던 내용이죠. 자,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이런 거. 세출 예산서에서 세출 예산 과목 구분, 관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무슨 예산을 꼭 마치 올리면 그거 확보해가지고 돈을 주는 것 마냥 써놨는데 나중에
예산은 우리가 그렇게 세웠지만 이거보다 초과돼서 돈이 들어왔거나 초과해서 돈을 지출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 내용은 저희가 똔똔이 작업요. 똑같이 맞추는 그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산서 제출 있는데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했죠. 12월 31일에 5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 여기다 또 이제 가로 쳐놓고 생각하죠. 본인들이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 공휴일 빼고 5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냥 딱 나와 있는 거는 개시 5일 전까지더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우리는 요거죠.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니까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라더라. 운영위원회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굉장히 가볍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문제가 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설에서 서명만 하시라고 하고 진짜 뭐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모셔다가 그렇게 진행하는 거 나중 가서는 다 그게 누적돼서 문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을 초빙해서 같이 회의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혹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안 짜여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없어져서 뭐 운영위원회를 다시 모여서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외에 다른 감염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냥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주파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갑자기 확 올라갔다 뭐 확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식의 그래프를 보이겠다라는 거죠. 세입 세출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산 총칙하고 그리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 그리고 요 의사회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은 그 사회복지법인이죠.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첨부해서 제출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한다. 제출하면은 거기에 게시하는 게 있는데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게시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누르시거나 또는 자동으로 올라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산서만 그냥 제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보 시스템에 게시가 되었는지를 꼭 더블 포시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서 제출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제가 38분이 되네요. 조금 더 하고 볼게요. 결산서 제출 관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3월 31일까지 결산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세입 결산부터 한번 보실게요. 세입 결산서에서의 장기요양 급여 수입과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급여액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매월 청구하는 금액, 즉 가상금과 공단부담금 수입액,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께 받는 식재료비 수입, 그런 것들이 결산서에 입력한 거하고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한 것과도 동일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공단부담금과 가상금을 전산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틀리면 이제는 승인을 안 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죠. 시군구에서는 행복이음 장기요양기관 결산서 자동 검증 결과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이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상의 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그 사유 등을 확인해서 필요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봐가지고 왜 틀렸냐? 이제 전화 온다 이거예요, 기관으로.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첫째, 공단부담금 따로 정확하게 돈 들어온 만큼 입력하실 것. 둘째, 가산금 확실하게 별도로 파악하셔가지고 그 금액만큼 또 W포시에 입력하실 것. 그리고 셋째, 식재료비, 간식비 보호자분들께 받는 금액 잘 구분해서 거기다 입력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식재료비 수입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기타 1년간 수입된 모든 금액과 세입결산서의 결산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 얘기는 이제 통장에 대한 건데 사실 그렇죠. 통장으로만 관리를 했기 때문에 현금을 안 썼다고 하면 들어오고 나간 금액은 다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현금 출납부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런 데 나오는 거죠. 그냥 통장만 갖고 하면은 통장에서 이거를 이게 무슨 돈인지 뭐에 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통장 쓴 내역을 정확하게 뭘로 썼는지 구체적인 그 이름을 딱 적어 놓으면 이름? 아니 내역을 현금 출납부 제가 드리는 엑셀 있잖아요. 거기다 딱 적어 놓으면 이거 어디에 뭘로 해서 썼구나. 예를 들면 빗자루를 샀다. 근데 빗자루인데 어르신 침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 수용비 및 수수료잖아요. 딱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빗자루를 샀다. 직원 휴게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 기타 운영비로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세출결산서가 있죠. 이번에는 자,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지출은 세출결산서에 세출 처리되어야 한다. 세출결산서에서의 1년간 지출한 인건비는 당연히 인건비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세출결산서에서 결산 금액이 예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똔똔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복지부에서 참 이 나눠질 필요가 있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그냥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그 얘기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세워놓은 예산보다 초과하는 상황은 100%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그냥 적어 놓으니까 혼란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업 계획서에서 예산안 짤 때 말씀드렸죠. 예산안은 예산이 아니라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예산으로 몰아가고 이 공단부담금과 가산금에 대한 거를 보조금 형식화해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수익을 빼가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 질 발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출된 모든 금액과 세출결산서의 결산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산서 제출이 있는데요. 세입세출결산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시설 운영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보고하고 법인이사회 의결 거치고 그리고 나서 제출한다. 우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위원회만 거쳐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4CA로 제출을 했는데 승인이 나면은 정보 시스템에 게시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건비 지출 비율 나오죠. 중요한 내용.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1년에 인건비 지출 비율만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0.1% 늘었습니다. 60.5%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65%다. 주야간보호시설은 48.3%로 0.2% 늘은 거죠. 나머지는 0.1% 늘었다. 이거는 이제 그 최저임금이 그만큼 안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 비율도 그냥 형식상 올리는 수준만 보여준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더라.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건비 인정 범위가 있는데요. 그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등 재수당과 일용 잡금을 포함해서 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한
세전 금액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그 고시에서는요, 일체의 임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비라든지 또는 그 차량 지원비라든지 뭐 이게 그 유류비 지원, 그런 비과세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체의 통상적인 임금을 얘기하고 있어서인데, 여기서는 약간 그 세금으로 과세되는 부분만 좀 잡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좀 여기다 코멘트를 좀 달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직접 인건비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금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중요한 게, 퇴직금 비율을 초과해서 과다하게 적립된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분의 1 수준으로 12분의 1로만 된 거, 그것만 인정을 해준다. 그런 거고, 여기에서 퇴직연금 가입 시 1년 미만 퇴사자로 인한 환급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이 이제 그 퇴직연금을 들었는데 그게 시설로 다시 환입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뭘로 처리하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금액이 이제 공단부담금에서 쓰여진 건지 본인부담금에서 쓰여진 건지 어디서 쓰여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 명목에 해당하는, 그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환입을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 적립금 통장을 그냥 퇴직금 통장으로 일반 통장에다가 적립하는 게 사실 낫지, 이거를 연금으로 듣는다는 게 좀 번거롭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공동사용 운영비 지출관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병설기관의 운영 등으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동비용이 발생할 때, 자, 예를 들면 요양원에 주간보호가 있더라. 자, 근데 요양원이 세입 예산이 8억이고 또 뭐 주간보호가 2억이더라. 그러면 80% 대 20%로 그 운영비에 대한 지출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요양원에는 80만 원, 병설기관에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서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세입 처리의 세부 지침인데요. 뭐냐면은 이거의 내용의 전체적인 주요 골자는 W4C에 보시면 세목을 신설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장기요양 급여 수입과 가상금 수입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급여 비용에서도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이 있고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화면이잖아요. 지출 내역 신고화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세목도 여기 보면 요양 급여 수입입니다. 수입에서도 장기요양 급여 수입 중에서도 인건비 지출에 포함되는 수입이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이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지는 수입이죠. 왜냐하면 공단부담금, 가상금, 본인부담금 요 세 개 자체가 다 요양급여 수입이고 인건비 직접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내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남았죠. 주의사항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차고 청구를, 요 내용은요 뭐 딴 거 없어요. 차고 청구를 해서 만약에 금액이 변동이 있었다. 즉 100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보니까 차고 청구한 거예요. 사실은 9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만약에 다시 뭐 환수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수정해라. 차고 청구한 부분을 수정해서 그 비용에 맞게끔 입력을 해라 라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 이 지침을 가지고 시군구 직원이
지금 결산보고라든지 예산보고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 직원이 이 규정 안에서 그런 결산보고나 예산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관에서 예산관리나 결산관리는 이 내용을 기본 골자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안내해드린 이 규정들 다시 한번 출력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꼭 아예 숙지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조치해 주시면은 그러면 아마도 기관의 회계는 확실하게 어떤 그 법의 규정을 벗어나는 범위 없이 다 규정에 맞게끔 회계를 관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벌써 2시간이라는 시간 들어주셨는데요. 너무 긴 시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기관의 회계가 안정적으로 규정에 맞게끔 처리되어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